윤리다. 그러면은 제가 물어봐요, 학생들한테. 윤리가 뭐냐? 그 도덕적으로 사는 거죠. 선하게 사는 거죠.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도덕이 뭐냐? 그 윤리적으로 사는 거죠. 사실은 이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이 용어가 상호 호환적입니다. 그리고 그냥 일상 용어에서는 거의 비슷한 거로 쓰여요. 그러나 우리는 윤리와 도덕을 구분을 합니다. 학자들은. 그러니까 제가 구분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 에 대한 이론이다.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잘 살았다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도덕의 이론은 보통 우리가 정의의 이론이라고 하죠. Theory of Justice 또는 Theory of the Just.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구분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사용할 때는 약간 호환적으로 쓸 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봅시다. 윤리에 대해서. 윤리는 뭐냐? 왜 우리가 Theory of Good이냐 그러냐면, 선에 대한 이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선에 대한 이해와 그대가 가지고 있는 선에 대한 이해가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좋은 것이 저 공동체에는 나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좋은 것은 너에게도 물론 좋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나에게 좋다는 말의 실존적 의미는 뭐냐? 나에게 정말로 좋은 거예요. 여러분, 실존이라고 하는 의미는 나중에 키에르케고르 시간에 다시 한번 나올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만, 이거는 추상적으로 좋다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의 삶에서 이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믿음은 여러분 추상이 아니잖아요. 뭐를 알고 있다 그래서 지식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뭐 노래처럼 뭐 지식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뭐 재산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뭐 예뻐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실존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나의 삶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좋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윤리는 강제하기가 어려워요. 나한테 좋은 것은 그대에게 나쁠 수가 있는데, 내가 좋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라. 여러분, 그러면 너나 좋지 나는 안 좋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에게 좋은 거 다른 나라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윤리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윤리는 선에 대한 이론이다라는 것과 더불어 윤리는 실존적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실존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더 할 겁니다. 키에르케고르 시간에. 그때 만약에 제가 안 하면 여러분들 문제 제기를 하세요. 제가 한가다가 얘기한다 그러고 안 하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윤리는 강제하기 힘들다. 그러나 윤리는 나 자신에게 이미 강제화된 거죠. 강제화라기보다는 스며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윤리라는 말의 그 어원은 에토스라는 말을 쓰는데, 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한 개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나 관습이나 정신입니다. 자,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집에서 뭐 저희 집 예를 들어 봅시다. 그냥 이거는 뭐 실제적인 사건은 아닌데, 비슷한 일이죠. 비슷한 일이 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제 자식이 하나가 있는데, 자식이 둘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어릴 때는 이제 밥 먹고 씻고 이빨 닦고 그리고 딱 자요. 뭐 동화책 좀 보다가 잡니다. 그렇죠? 근데 조금 이제 초등학교 좀 고학년이 되면은 자기의 그 개인 시간을, 자는 시간을 좀 늦춰달라 이거죠. 그리고 중학교 가거나 고등학교 가면 자기 친구 집에 놀러 가요. 그러면 처음에 10시까지 집에 들어오더니 그 다음에 좀 늦게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 뒤에 어느 날 뭐 12시에 들어오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이게 바로 에토스예요. 너는 12시까지 노는 거는 즐겁고 행복하고 너한테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 집의 에토스, 우리 집의 정신은 뭐냐? 10시쯤에 들어와서 온 식구가 그때 다 같이 자는 거다. 왜 자야 되냐? 생각해봐라. 네가 만약에 12시까지 안 들어오면은 엄마 아빠는 12시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러면 엄마 아빠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데 그러면 잠을 못 자가지고 그 다음날 피곤하고. 그러니까 우리 집 정신은 우리를 다 공동체적으로 살 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집의 정신은 10시쯤에 들어와서 다 같이 씻고 자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의 에토스라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문화가 갖고 있는, 한 공동체가 갖고 있는, 한 개체가 갖고 있는 습관이나 관습이나 하나의 정신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혼이라 그러기도 해요. 예. 그리고 뭐 정신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그것이 바로 에토스다. 그러니까 나의 에토스가 뭐냐? 그거는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에토스.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에토스에서 나오는 윤리적 이거를 갖다가 강제화시키면 무서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히틀러가 되는 거예요. 히틀러는 뭐냐? 독일의 에토스, 독일의 정신을 갖다가 실현하자. 모두 다 똑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독일의 피와 땀을 우리가, 이 독일의 혼을 우리가 이루자. 독일의 의지를 승리하자. 이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을 획일화시키고 그 강제화시키고 그 결과가 전체주의의 등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토스를 강제화시키는 순간 여러분 폭력이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도덕이라고 하는 것. 아까도 말했듯이 좋은 것의 이론, 그러니까 좋은 것이 아니라 정의의 이론이라고 그랬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좋은 것. 그러니까 도덕은 모두에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 참 놀라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윤리랑 같은 거예요. 사실은 좋은 건데 윤리는 나에게 좋은 거, 우리 공동체에게 좋은 거. 그러나 도덕은 모두에게 좋은 것. 만약에 한 공동체에서 얘기하면은 나만이 아니라 너 다 좋은 거, 그렇죠? 그리고 국가 간에 있어서도 도덕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국가에게 좋은 것.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만 좋은 건, 내 공동체에게만 좋은 것은 도덕에 반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도덕은 강제화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강제하냐? 법을 통해서 이거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로를 해칠 수 없는, 그리고 서로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거로서 우리가 도덕을 강제화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법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존 롤스 또는 존 라울스라고 읽기도 하죠. 를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존 롤스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름을요. 그 정의론이라고 1971년, 이게 기념비적인 책입니다. 이 Theory of Justice 1971년. 그래서 우리가 정치 이론하는 사람들, 정치 철학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이 1971년을 우리가 가리켜서 마치 BC와 AD를 갈리는 것처럼 AR 죄송합니다. ARBR, 그러니까 Before Raoul, After Raoul. 그러니까 이 1971년을 기준으로 소위 말해서 서구에서는 정치 철학이 붐을 일으켜요. 그 전에 철학들은 사실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는 인식론이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안경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 왜 어떻게 안경이냐. 뭐 이러면서 칸트의 그 인식론 있잖아요. 에? 이런 것들이 주로 다수를 이루고, 정치 이론은 기껏해야 뭐냐? 공리주의. 이따가 이제 요거 오늘 수업의 마지막 시간쯤 나올 겁니다. 공리주의가 주로 대세를 이루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Theory of Justice는 칸트의 입장에서 소위 정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이 정의의 개념을 우리가 법으로 만들어야 되고 법제화시켜야 된다. 이제 이런 식의 발전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물론 1971년 이후에 존 롤스의 정의론이 나오자마자 찬반론이 벌어지는 겁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렇죠? 그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룹을 우리가 묶어서 보통 공동체주의자들이다. 이제 주로 공동체주의자들은 뭐냐? 이제 존 롤스의 정의론이 너무 개인적이다. 너무 추상적이다. 이제 이런 비판들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비판과 그거를 들으면서 존 롤스가 1993년에 다시 Political Liberalism, 정치적 자유주의라는 책을 써서 그 전에 갖고 있던 너무 형이상학적이고 그 다음에 추상적이고 이런 부분들을 좀 수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롤스는 칸티안 입장에서 사실은 소위 정의론을 피고 있는. 그러니까 칸트는 뭐냐? 도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절대 명분을 가지고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존 롤스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의할 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오늘 짧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정의는 뭐냐? 공정함이다.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예, 쉽죠. 정의는 뭐냐? 페어니스다. 공정하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약간은 좀 제가 좀 환원적으로 좀 축소시키는 게 점이 있지만, 자,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기 이제 이 앞에 이게 피자라고 생각합시다. 피자가 있어요. 그렇죠? 동그랗다고 생각해요. 피자가 네모난 피자도 있으니까. 근데 제가 피자를 너무 좋아해요. 우리 소위 뭐 애들 인형극 중에서 뭐예요? 월스트리트이 아니라 뭐죠? 하여튼 인형극 중에서 쿠키 몬스터라는 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과자 괴물, 과자만 너무 좋아하는 사람. 마찬가지로 저도 가정을 합시다. 제가 이 피자 한 판을 다 먹어요. 예,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 클래스가 10명이 있다고 칩시다. 10명이 있는데 10명이 우리의 공동체예요. 자, 피자 하나가 생겼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피자를 이걸 먹어야 되는데, 노나 먹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 내가 잘라서 노나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반대하는 거야. 왜? 그대가 자르면 그대를 제일 큰 거로 자르고 다른 사람들은 제일 조그만 거로 잘라서 놀아줄 거 아니냐. 우리 반대한다. 그러면 그러면 누가 자를 거냐? 그럼 네가 자를 거냐? 그럼 너는 뭐냐? 네 거를 제일 크게 자르고 다른 사람 걸 조그맣게 자르면, 아니 그거는 나나 뭐 다를 게 뭐가 있냐 이거죠. 예?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피자를 자를까? 어떻게 잘라야 제일 좋을까? 제가 제안을 합니다. 제가 피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미칠 정도로 좋아합니다. 그런데 내가 피자를 자르는데, 자르고 맨 마지막 조각을 내가 먹겠다. 여러분들이 먼저 다 고르고 마지막 남은 거, 제일 가져가기 싫은 거를 내가 가져가겠다. 그러니 내가 자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동의합니다. 왜? 저는 조금이라도 제가 더 덜 먹고 싶지 않아서 정확히 줄을 잘 대고 자릅니다. 그렇죠? 그러는 순간 여러분들이 저거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란 무엇이냐에서 공정함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걸 공정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정함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게 사실 우리 과제입니다. 만약에 피자를 잘라서 제가 제일 처음에 먼저 먹겠다. 그러면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자기가 큰 거를 잘라서 먹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먹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해를 합니다. 자, 보시고 제가 왜 존 롤스를 오늘 또 드렸냐면, 원래 이분이 하버드 대학 교수로 있기 전에 물론 이제 프린스턴 대학을 나왔는데, 거기 철학과에서 마지막에 이 양반이 뭐를 쓰냐면, 여기 제가 가져온 것처럼 재와 신앙에 대한 의미론을 씁니다. 재와 신앙. 그리고 실은 이제 거기 밑에 부제가 공동체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는 저기 남쪽 메소디스트, 서던 메소디스트, 그리고 어머니는 에피스코팔, 그러니까 성공회죠. 성공회 집안이고, 본인들은 이제 볼티모어인 그쪽에서 성공회 교회를 다녔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신앙적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마치고 세미너리, 신학대학을 갈라 그랬어요. 대학원을. 근데 그리고 대학에서 마지막 대학 졸업 논문도 재와 신앙에 관한, 재와 신앙과 공동체에 관한 거를 썼고요. 근데 전쟁이 터지고 이 태평양 전선에 이제 끌려갑니다. 끌려가는 게 아니라 끌려가는 거죠. 가서 전쟁이 끝나고 와서 이 양반이 신학교 가는 걸 포기합니다. 그 얘기를 안 하다가 76세에 나의 종교에 관한 글을 써요. 물론 이거는 퍼블리시는 안 했는데 나중에 죽은 다음에 퍼블리시 다 했죠. 거기서 3가지 사건이 자기를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아는 그런 신앙에서 자기를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죠.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전쟁을 시작했는데 이 루터란 목사가 거기 군목 있죠. 군목이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제 모아놓고 이제 장병들 모아놓고 설교하는데, 이제 우리가 쏘는 총알은 저 일본 놈들 그냥 머리나 가슴에 탁탁 박혀가지고 다 죽게 하고, 그들이 쏘는 총알은 다 피하게 하소서.
사실은 뭐 이런 설교 들으면 뭐 전쟁에 나간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죠. 근데 이 존 롤스는 굉장히 약간 이 도덕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윤리에 관심이. 그러니까 이분이 믿었던 신앙도 자체가 보면 경건주의 입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경건주의 입장이.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자기가 가졌던 신앙에 대한 의미가 이건 아닌데. 십자군 전쟁 때 무슨 설교를 하냐면 저 이교도를 죽이는 순간 그 죽이는 숫자에 의해서 천국에 대한 상이 많아질 것이다. 살인하라. 그래서 막 살인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맹목적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루터란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건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두 번째 사건이 발생했는데 참 인생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그 커널이니까 대령인가 소령인가 하여튼 뭐 하는 그 장교가 와서 두 사람이 필요하다고 데려갑니다. 근데 이제 하필 또 뭘 만나게 되냐면 갑자기 헌혈을 해야 될 필요가 생긴 거예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근데 이 존 라울은 피가 그 사람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너 와. 그러면 너 B형이야? 그래, 알았어. 사실 A형, B형인지 모르겠는데 B형이야. 그러니까 너 와서 이제 헌혈해. 그리고 또 다른 자기의 친구를 데리고 그 적진을 탐사하러 갑니다. 근데 가자마자 이 폭격에 맞아가지고 둘이 죽어버려요. 그 디콘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여기에 그는 그 생과 사가 헌혈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정치 신학을 한 요하네스 베프티스트 메찌라고. 메찌는 2차 대전 때 독일군으로 참전을 합니다. 뭐 어린 나이로, 그렇죠? 참전을 하는데 하루는 연락병으로 어디를 가요. 왜냐하면 연락을 하라는 연락병이니까. 갔다가 다시 본사래 자기 본대로 돌아오는 순간 본대는 폭격 맞아서 오기 전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연락병으로 안 했으면 메찌도 죽었던 거죠. 근데 메찌가 이때부터 소위 말해서 기독교 전통적인 용어로 신정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은 정의로운가? 아니면 악은 무엇인가? 이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되고 그것이 그 사람의 평생 그 과제가 돼서 정치신학에서 그분의 신학은 뭐냐? 신정론은 뭐냐? 끊임없는 인간의 고난과 고통은 답이 아니라 우리에게 끊임없는 질문을 한다.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어렵게 만든다.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섭니다. 딱 해서 답 내지 말라 이거야.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질문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끊임없이 겸손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 롤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알았던 그 신앙,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신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걸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이 뭐냐면 그 독일 아우슈비츠에 대한 홀로코스트를 상영하는 영화를 이제 그 군인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사실 이 사건이 롤스만이 아니라 그 하버마스에도 적용이 됩니다. 하버마스도 전쟁에 갔다가 소년병으로 갔다가 잡혀요, 포로로. 그래서 연합군에서 그 아우슈비츠 그 다음에 뉴렌베르크 이런 소위 말해서 홀로코스트 사건에 대해서 딱 틀어줍니다. 독일 사람들 사실 지금도 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질 않아가지고 모르겠어요. 지금도 홀로코스트 독일의 그 유태인 학살에 대해서 그건 거짓말이다,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하버마스가 눈이 팍 띄면서 다시는 프로파간다, 정치적 선동구호나 철학에 속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 하버마스가 제일 싫어했다라기보다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하이데거예요. 하이데거는 전쟁 때 그 소위 말해 친나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나치를 통해서 자기 동료들을 박해를 해요.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행실로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간과 존재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뭐, 뭐 엄청나게 중요한 철학자로 등장했잖아요. 그리고 전쟁 이후에도 하이데거는 사과를 안 해요. 다른 많은 학자들은 그때 내가 속았다. 야, 내가 그때 속았다. 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반성하기도 하는데 이 하이데거는 오만하게 침묵합니다. 하이데거는 아주 그게 뭐냐면 하이데거의 그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윤리적으로는요. 예. 그는 하이데거에게는 윤리가 없어요. 윤리는 하찮은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왜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버마스도 그 영화를 보고 각성을 하고 다시는 비판 이론가로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 존 롤스도 그 홀로코스트의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아까 두 가지 경험과 더불어 마지막 세 가지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알았던 기존 신앙에 대해서 포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추상적 신앙.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다 구원하신다. 더 이상 자기는 그거 믿고 싶지 않다. 믿겨지지도 않다. 그리고 존 롤스에서 중요한 거는 도덕적 삶을 어떻게 사느냐. 이제 그래서 신학교 가는 걸 포기하고 이 도덕 철학자, 이 법, 이런 쪽으로 이제 자기의 전향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건 과제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뜨거운 가슴으로 믿지만 냉철한 감신대모 구어처럼 냉철한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지런한 발을 통해서 실천을 하고 근데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 만사를 결정짓는 것들 이것들은 우리들에게 도리어 신앙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자 어쨌든 존 롤스 이거 중요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분이 썼던 그 재와 신앙에 관한 거 나의 종교에 관한 거는 책으로 출판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적 윤리에 관한 부분에서 이제 쓴 글들도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좀 실라버리스는 안 들어갔어요. 뭐 시간에 여유가 있거나 저한테 좀 여유가 있으면 제가 이걸 소개를 한번 하겠습니다. 무척 흥미롭기도 하고요. 우리들에게 자극이 되기도 합니다. 자, 정의란 무엇인가 얘기 나오다가 한 거고요. 왜 우리가 선에 대한 이론을 갖다가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적용하기 힘드냐. 윤리를 아까 말한 에토스와 같은 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전통사회를 지나고 후기 전통사회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전통사회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의 에토스만 존재합니다. 하나의 윤리만. 그러니까 하나의 선에 대한 이론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세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왕국이잖아요. 기독교 국가잖아 전체가.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태어나고 죽는 순간까지 그러면 예를 들면 세례를 받으면 기독교인이 되는 거고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세례를 받으면 원죄가 사라지는 거고 바로 그때부터 자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세례 받는 조건은 국가의 시민권을 얻는 것 같은 혼인신 출생 신고하는 것 같은 그리고 인생을 갖다가 교회의 절기에 따라서 살다가 그리고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 거 뭐 이런 식의 기독교적인 세계관 속에 살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하면 그거는 사실은 그래서 다 이방이다 이교도적이다 이렇게 그리고 기독교 진리는 하나의 진리다 이렇게 믿고 있던 사람이다. 그러나 그 사회가 무너졌다는 거죠. 왜? 다른 삶의 양식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후기 전통주의 사회입니다. 후기 전통주의 사회. 그래서 전통사회가 갖고 있는 법과 사회생활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너진다기보다는 변화를 가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옛날에는 가족 그럼 뭐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물론 이제 제가 형식화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아그들. 이렇게 딱 해서 이게 전통적인 가족이죠. 그러다가 이제 근대 오면서 가족은 뭐예요? 핵가족이라 그래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 빼요. 엄마, 아빠, 아그들. 자, 요즘에는 가족 그럼 뭐예요? 굳이 아빠가 있어야 돼? 아빠가 없고 엄마만 있어도 돼요. 자, 어느 가족은 엄마는 없고 아빠만 있는 가족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결혼이라는 거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결혼은 20대에 많이 했거든요. 요즘에 20대 하면 너무 일러요. 뭐 조선시대에는 뭐 10대에 따르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20대 하면 아유 어린 애가 결혼하네. 30 넘어야 결혼하자. 그리고 요즘엔 결혼이 해야 돼?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생각했던 우리의 그 가족의 개념, 결혼의 개념, 이 사회의 개념, 이런 것들이 바뀌어가요. 이름은 같은 이름을 갖고 있지만, 쉘은 같지만 그 안에 내용, 컨텐츠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사회에서 얻었던 동의들이, 컨센서스가 후기 전통사회에서는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통사회는 하나에 대한 선의 이론이 지배했지만 후기 전통사회는 다양한 선에 대한 이론이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윤리로 한 사회를 통합하고 유지하고 관리하고 이거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후기 전통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법으로, 그 사회의 도덕으로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하고 유지하고 통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과 법 문제에서 도덕은 법제화가 돼야 됩니다. 정말 이게 우리들에게 다 정의로운 거다, 좋은 거다 라고 한다면 법으로 되는데, 그 법이 이제 우리가 그 자연법, 그러니까 현대사회는 실정법입니다. 실정법은 그 인간이 만든 법, 그 실정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사회를 끌어갑니다. 근데 그 실정법은 우리의 도덕에 근거하죠. 이 법과 도덕의 문제는 오늘 이 정도로만 하고 다음에 또 나오면 합시다. 자,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하고 법에는 강제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는 보편 타당한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법이 폭력이 되면 안 되죠. 자, 그다음 윤리학의 분야. 시간이 남으면 다시 또 돌아올게요. 네. 자, 윤리학을 세 가지 분야로 얘기합니다. 메타, 규범, 적용. 자, 메타윤리는 메타에틱스, 뭐 말 그대로 영어로 표현하면 메타에틱스고요. 그 다음에 규범은 우리가 노마티브로 해서, 놈이 뭐예요? 규범이죠, 그렇죠? 규범적 윤리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적용 윤리, applied, 그거를 적용하는 거죠. 실천 윤리, 여러분 실천 윤리라는 말은 조금 적용 윤리랑 달라요. 실천이라는 말은 우리는 지금 단순하게 무슨 행위한다, 적용한다 이거를 실천이라고 하는데, 실천이란 이 프락시스라고 하는 말은 조금 굉장히 깊이가 있는 용어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적용 윤리를 실천 윤리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메타 윤리는 뭐냐? 기본적으로 메타 윤리는 윤리에 이제 자세히 좀 나올 겁니다. 객관주의와 상대주의의 문제가 있어요. 아주 객관적인, 그러니까 메타적 문제인데, 이게 뭐냐면, 이거 좀 이따 나오니까 넘어갑시다. 그리고 심리적 문제는 이성과 감정의 문제, 그 다음에 뭐 제가 좀 빼먹었네. 도덕성의 차이의 문제. 자, 규범 윤리는 덕의 윤리, 의무의 윤리, 공리주의, 결과주의를 중시하게 여기는. 적용 윤리는 적용 윤리고요. 자, 메타 윤리부터 들어갑시다. 메타. 이 메타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그리고로 beyond, 어디에 넘어 있는, 또는 after, 후에 있는, 또는 above, 위에 있는. 그러니까 이 메타라는 말을 여러분 하도 요새 뭐 메타 그러면 어려운 말 같은데,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어디에 넘어 있는, 그 다음에 있는, 위에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철학에서 메타피직스, 형이사학이라 그러죠. 그렇죠? 메타피직스. 네. 메타피직스. 여기 제가 영어로 안 썼네. 네. 이 피직스가 뭡니까? 여러분, 피직스가 우리 말로는 우리가 물리학이라고 번역하는데, 원래는 이 삼라만성에 대한 거를 하는 거거든요. 자연학이라든지 동물학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메타피직스는 뭐냐? 눈에 보이는 거를 다 안 다음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려고 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법칙들, 눈에 보이지 않는 원칙들,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형이상학입니다. 메타피직스. 그러니까 피직스를 넘어가 있다. 그래서 객관적 경험을 넘어서 있는 것에 대한 경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만유인력 같은 거라든지 뭐 중력이, 이런 거는 사실은 물리학에 속하는 거죠. 이게 형이상학이 아닙니다. 예.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 용어는 어디서 나오냐? 메타피직스, 형이상학이란 말은,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제자가 자연학이라고 하는 책, 피직스라는 책 다음에다가 그거를 배열을 해요. 그래서 메타피지카.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메타라는 말이 후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있고 요 다음에 딱 넣은 거예요. 책을 정리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뭐 구약 있고 신약 있는 것처럼, 그다음에 뭐 복음서가 있고 뭐 사도 바울 서신이 있고, 그다음에 그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배열을 하잖아요. 그 배열을 할 때 그 물리학 다음에 자연학 다음에 배열을 해서 메타피직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 여러분 메타라고 하는 거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메타에틱 그러면 윤리에 대한 윤리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메타피직스를 설명하면, 형이상, 그 용어를 조금 더 설명하면, 우리나라 말로는 형이상이라는데, 그거는 어디서 왔냐면 주역에서 온 용어고요.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과 틀레스, 이게 라틴어로 읽는 건가? 하여튼 그리고인가?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겠죠? 예. 그릭 사람이니까. 우리가 보통 이 아리스토틀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에 있어서, 이 철학자에 있어서 형이상학이다. 왜 제가 아리스토텔을 거론하냐면, 오늘 특별히 거론하냐면,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덕의 윤리에 있어서 거의 근원이 있죠. 예. 그래서 삼라만성의 어떤 근거가 되는 보편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본질이란 말을 쓰는데, 본질, substance, 그리고로 우시아. 여러분, 이 우시아라는 용어에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우리가 기독교 윤리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 조직신학 다들 공부하고 왔죠. 교의학, 그쵸? 거기에 교리 논쟁에서 호모이 우시아 또는 호모 우시아 여러분 배우셨죠? 아이타 논쟁. 동일 본질이냐? 약간 떨어진 본질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 본질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위에 있고 예수가 조금 밑에 있는, 이 아리우스파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아타나시우스라는 정통교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 본질이죠. 삼위일체론에서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일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쓰는 말이에요. same substance. 이거를 그리고로 우시아, 같은 우시아다, 같은 본질이다, 같은 실체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일체. 그때 체가 바로 요 용어입니다. 체. 몸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리고 삼위는 우리가 삼위로 보니까 했지만 이거를 페르소나, 다른 말로는 이제 인간에게 적용하면 이게 인격이에요. 근데 삼위로 보니까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세 가지 인격적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자가 하나의 본질, 하나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적이고요, 플라톤적입니다. 예, 물론 그래서 이 우시아, substance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갖고 왔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본질이 있고요. 그런데 이 본질이 이제 어떤 거로 형성되면 형상과 진료로 돼 있다.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운, 여러분들 철학 공부했으니까 제가 설명할게요.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이데아 세계가 있어서, 지금 여기 예를 들면 이 안경이 여기 있다 그러면 저 이데아에는 안경의 원형이 있는 거예요. 자, 그 원형이 있어서 이거는 그거에 대한 카피본이죠. 그러니까 진짜는 저기 있고 요거는 짝퉁.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흠이 있어요. 이 안경이지만 여기 깨지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저 위에 있는 안경은 하나 흠이 없는 안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경을 보고서 우리는 이데아의 안경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아리스토텔 같은 경우에는 이 형상과 진료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되어 있는 겁니다. 진료 없는 형상은 없고 형상 없는 진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료 형상론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몸과 마음이 다른 게 아니라 같이 붙어 있는 거죠. 아인슈타인적으로 말하면 에너지는 MC 자승. 그렇죠? 이 진료. 그렇죠? 진료의 빛의 속도를 더하면 곱을 하면 에너지로 바뀐다. 그러니까 이 몸과 영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사이코소메릭, 그렇죠? 정신과 몸은 서로 하나다, 연결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진료 형상론이라는 말을 여러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아리스토텔을 이해 못하면
중세의 신학을 이해하는 데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중세의 신학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게 기독교의 허리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요즘에 우리가 뭐 근대신학만, 현대신학만 하는데 현대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디서 툭 떨어진 게 아니에요. 고대부터 쭉 올라오는 그 발전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운동은 어떻게 일어나냐? 가능태에서 현실대로 바뀔 때, 여기 빠졌네. 피가 아니라 현실대가 피가 아니라 액츄얼리티입니다. 예, 오타가 났어요. 제가 나중에 고칠게요. 자, 그래서 이 운동이 일어나는 원인을, 이 원인이 이제 결국 토마스 아퀴나스에 가서는 그 신존재 증명 방법 같은 데로 사용되죠. 우주론적인 방법, 그렇죠? 그때 와서 다시 한번 또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어떤 그 운동이 일어나느냐? 삼라만상은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운동의 이유가 뭐냐? 원인이 뭐냐? 첫 번째, 진료인, 머터리얼에 있다. 그 다음에 형상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동력인, 네 번째가 목적인.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여기 제 앞에 의자가 있어요. 의자. 저기 의자가 있어요. 의자. 나무 의자입니다. 자, 저 의자가 되려면 나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무는 바로 진료인이 되는 겁니다. 나무가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야 그것에 의해서 의자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 나무는 의자가 되려고 하는 내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나무가 동상도 될 수 있어요. 자, 그런 나무는 어떠한 그 가능성이 있는 존재입니다. 현실로 바뀔 수 있는. 그것이 하나의 원인이죠. 예? 진료. 그 다음에 형상은 뭐냐? 이 의자는 의자라고 하는 형태가 있잖아요.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앉은 그 형태. 이 폼이 있어야 돼. 그것이 의자를 만들어내는, 현실적으로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력이는 뭐냐? 제가 목수예요. 저 목수질 잘합니다. 예, 저 목수의 격언이 뭐예요? 2번 재고 1번 자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 때 2번 생각하고 1번 행동해야 돼요. 2번 생각하고 1번 말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동력이죠, 저는. 그래서 그 나무를 톱으로 자르고, 그러니까 잰 다음에 톱으로 자르고, 그래가지고 나무를 의자로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저 의자의 목적이 있어요. 왜? 앉아서 공부하거나, 앉아서 밥을 먹거나, 앉아서 티를 마시거나 하는 목적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게 나중에 아리스토텔에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에서 중요한 거로 등장합니다. 의해서 가능태가 현실대로 바뀐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특히 중요시 여겨야 될 게 목적인입니다. 목적인. 삼라만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읽혔던 책 중에 하나가 목적이 이끄는 삶, 그렇죠? Purpose Driven Life인가요? 그 책이 인기 있었는데, 여러분의 목적이 뭐냐 이거죠. 예, 만약에 목적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 코즈는 영혼입니다. 사실은 영혼이 있는 사람은 목적이 있어요.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 영혼이 있는 거고, 영혼이 있는 사람은 자기 목적이 있는 거죠. 목적이 있는 사람은 내일이 있는 거고, 이 목적 텔로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거를 오늘 뭐 이제 제한된 시간 갖고는 다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이 정도로 하고, 여러분 이거는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메타윤리는 뭐냐? 윤리에 대한 윤리다. 그렇죠? 그러니까 윤리의 근거를 말하는 거예요. 윤리의 근거. 그게 과연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다. 너 그거 비윤리적이다. 그러면 저는 그래요. 그게 왜 비윤리적인지 얘기를 해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뭔가 윤리적인 거를, 그게 자기가 생각하는 윤리적인 게 있고 그것에 위반되기 때문에 제가 비윤리적이라는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제가 당신한테 당신 지금 행동이 비윤리적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게 왜 비윤리적이야? 하면 제가 생각하는 윤리적인 거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과 저와의 윤리적 원칙의 충돌이 발생합니다. 어느 것이 더 옳은 거냐? 어느 것이 더 윤리적이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 윤리의 근거는 뭐냐? 저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저 사람은 뭐야? 자연과학자거든요. 우주적 자연 질서가 윤리다 이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제 성리학에서도 나오긴 하는데, 그리고 또 다른 시라고 하는 사람은 윤리의 근거는 뭐냐? 우리가 정하면 된다. 인간이 만들면 된다. 합의하면 된다. 사회계약론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이 윤리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 윤리입니다. 그래서 메타윤리, 그냥 쉽게 얘기하면 윤리에 대한 윤리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성, 행복, 자유, 의지 이런 개념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아주 철학적이고 어려워요. 그래서 윤리가 어렵다는 말이 여기서 어려운 거예요. 실천 윤리는 간단해요. 아니, 실천이 아니라 뭐 적용 윤리는 아는 거를 적용하면 되니까. 근데 이 메타 윤리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메타 윤리의 문제점들 중에서 아까 조금 보다가 넘어갔던 것 중에 하나가 객관주의가 있고 형이상학적인 문제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들이죠. 그게 뭐냐면 객관주의가 상대주의가 있고, 객관주의는 뭐냐, 초월적입니다. 윤리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저 초월적 세계에 있다. 그리고 윤리의 근거가 피 안의 세계에 있겠다. 윤리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럼 우리 게 아니거든요. 예, 윤리는 인간의 것이 아니라 자연법적인 것이다. 자연의 질서다. 그러면 우리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상대주의가 있어요. 상대주의는 니네 윤리와 우리의 윤리가 서로 공존할 수 있다. 아니면 서로 싸울 수 있다. 서로 있을 수 있다. 절대적인 윤리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재적인 윤리죠. 그 다음에 차안의 윤리고, 피안이라고 하는 저언덕이라는 뜻이고, 차안은 이언덕이라는 뜻이죠. 우리 언덕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비비는 언덕. 차안은 저쪽에서 우리를 떠나 있는 언덕에서의 그 목소리를 말하는 거죠. 레비나스적으로 말하면 저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명령, 저 높은 지구의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명령, 이거는 사실은 객관적이고 초월적이고 피안적입니다. 이런 윤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논쟁이. 그 다음에 윤리 주체, 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의 주체의 문제들이 있어요. 뭐냐? 윤리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기주의냐? 아니면 이타주의냐? 아니면 이성에서 나오느냐? 아니면 감정에서 나오느냐? 아니면 정념에서 나오냐? 예? 그 다음에 윤리가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또 있거든요. 자, 요거를 좀 한번 봅시다. 오늘 만약에 이걸 다 못하면은 다음 시간에 조금 이걸 할게요. 너무 빨리 넘어가면 여러분들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객관주의적이고 초월적이고 피안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 저 언덕에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에 있는 거죠. 저기에 있는 것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윤리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조종할 수 있고 내가 그걸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도덕적 가치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보편적이고 빌변적이자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같은 거죠. 이게 이제 이거에 비해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 객관적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초월적 윤리는 이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통적으로는 기독교에서는 이성과 계시가 필요합니다.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또 이성을 통해서도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계시로 본 것을 이성을 통해서 더 이해를 하는 거죠. 요건 뭐 성리학, 플라톤의 이데아, 뭐 이거는 넘어갑시다. 시간이 되면 나중에 다시 돌아오고요. 그래서 이제 객관주의, 그 다음에 초월주의, 그 다음에 차안주의에서의 윤리는 뭐냐?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주의주의입니다. 이 발음이 저도 좀 힘든데 주의. 한자로 주의, 의지했죠. 그렇죠? 영어로 말하면 발런터리즘. 자원봉사단 할 때 우리가 발런티어라는 말을 쓰죠. 마찬가지로 자원에서 하는 거죠. 어떤 자원이냐? 내가 나의 의지가 아니라 자원봉사단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봉이라 그러는 건. 그러나 기독교 윤리와 도덕은 신의 명령이라는 거죠. 신의 명령은 뭐냐? 신의 의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리의 근원은 뭐냐?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윤리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돌아갑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있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기 좋다. 그래서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고 보기 좋게. 근데 망가뜨린 건 인간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가 윤리의 근원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나의 얘기를 우리가 예를 들면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려서 니느웨로 가서 저 사람들을 다 구원해라.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거야. 요나는 자기의 관점에서 싫은 거야.
디바인 코멘트,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의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한다면 바로 우리는 윤리는 의지적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냐면 중세의 1287년, 제가 앞에다 C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C는 우리가 왜냐하면 그 당시는 뭐 우리나라처럼 뭐 요즘처럼 출생신고, 혼인신고 막 이런 사망신고하는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출생을 잘 몰라요. 그러다 유명해지면 돌아가시는 시간은 좀 잘 알죠. 그래서 저 C를 쓰는데 약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도덕적 원칙들은 신의 의지에서 발생하고 신의 명령에 의해서만 존재한다. 그렇죠.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도덕이 발생하는 거예요. 도덕은 모두에게 통하는 거니까, 그렇죠? 여러분, 기독교 윤리에 이제 이게 사실은 이게 논쟁거리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의지에서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인간이 그거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계시 또는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도덕적 직감, 바로 이성의 빛이라든지 우리가 직감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약한 계시이기도 한데 이것을 인간에게 통보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윌리엄 오캄의 주장이죠. 자, 상대주의, 내재적, 그 다음에 차원주의. 이거는 뭐냐? 이 언덕. 나의 언덕의 거라는 거죠. 나의 언덕의 것. 예. 그러니까 니네 언덕 거는 네 거고 내 언덕 거야 내 거야. 서로 달라. 그리고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회의주의적 전통이 있어요. 다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도덕과 윤리 자체를 부정하기도 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니힐리즘으로 빠지기도 하고, 니체 같은 경우에는 그 윤리는 그 약자들의 그 쓸데없는 그 소리다. 예. 약자들의 그 자기 표현밖에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리고 여기는 뭐냐? 상대주의에서는 도덕적 가치는 인간이 만드는 것뿐이다. 그래서 개인주의적 상대주의는 대표적으로 니체를 들 수 있죠. 그 다음에 문화적 상대주의는 제가 여기다 안 썼지만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갈 건데 비트겐슈타인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은 문화적 상대주의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인권에 관한 건데, 지금 이제 미국이랑 중국이랑 열심히 싸웁니다. 뭐 갖고 싸워? 인권 문제 갖고 싸워요. 니네 인권 너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중국은 뭐냐? 우리에게는 인권의 개념이 없다. 우리는 공동체의 개념이다. 인권은 니네 서구의 개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뭐냐면 중국이 약간 전 이 점에서는 이제 좀 무서운 걸 느끼는데, 그 우한3, 그 우한 거기 그걸 봉쇄를 하잖아요. 참 우리나라는 그래도 봉쇄하지 않고 이 정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저는 봅니다. 봉쇄를 하고 강제로 끌고 가고 안 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 통계 조작하고, 이 공산당에서 하는 짓들이 그런 짓들을 많이 하죠. 왜냐면 공산당은 절대 무호한다고 생각하니까. 왜냐?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개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 그런 식의 문화가 그 안에 있는 거죠. 중국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정부입니다. 공안입니다. 거기는 옛날부터 관이 민을 눌러왔던 데거든요. 언제 한번 그 중국에서 뭐 시민혁명이 일어났었어요?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모든 반란은 다 무너지거든요. 중국에서는. 이제 그러한 문화적 상대주의, 그러니까 인권에 대해서 그건 서구의 거다, 기독교의 것이다, 우리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대부분 나라가 이제 일부 일체의 결혼이 됐지만, 한동안 어떤 데는 그거는 니네 거지 우리 거 아니다, 뭐 해가지고 일부 다처제를 얘기도 하고요. 사실 기독교에서도 보면은 그 샤를마뉴 그 대제 있잖아요. 그렇죠? 신성 로마 제국의 그 새로운 황제로 등극한 사람, 그 사람도 부인이 5명 정도 있었고요. 아마 첩이 5명 정도 있을 거라고요. 점점 일부 일처제의 결혼 제도는 나중에 만들어져요. 기독교 내에서. 그리고 성의 문제도 요즘에는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이제 그 동성애에 대한 문제가 요새 심각해지는데, 이런 것들이 상대주의에 속합니다, 사실은. 자, 그 중에 비트겐슈타인을 예를 들어 볼게요. 비트겐슈타인은 뭐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오리 동네와 토끼 동네 얘기죠. 여러분, 제가 이제 그림을 안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제가 다 타입을 친 거거든요. 왜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저작권법에 걸린대요. 심지어 이 폰트도 어쩌면 걸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고딕으로 해가지고 거기 PPT에 있는 글자 폰트로 한 거거든요. 근데 걸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절대 돌리면 안 돼 이거. 내용은 돌려도 되지만 이 폰트가 문제가 되면 안 된다는데, 그래서 그림을 못 가져와서 제가 이렇게 글씨로 썼습니다. PPT로. 자, 제가 그림을 좀 그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냥 여기 안 되니까, 이 오리 동네에서는 이 오리처럼 생긴 걸 보고 딱 오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토끼 동네에서는 그게 토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림이 안 되니까 이게 좀 시청각이 안 되네. 예. 제가 다음에는 좀 손으로 그려가지고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그림을 보고 우리 동네는 저거다, 오리다, 그리고 이 동네는 토끼다 그러는 거예요. 앞 동네에서 다르고요, 뒷 동네가 다릅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는 요즘에는 밖에서 아이들이 안 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릴 때 밖에서 많이 놀았어요. 무슨 오징어 포도 하고 무슨 땅 따먹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다른 동네에서 어떤 애가 오면요, 싸움이 일어나요. 왜 싸움이 일어나냐면 우리 동네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럼 니네 동네 가서 해. 우리 동네는 이렇게. 제가 다른 동네 가면은 우리 동네 거 가져가면 그건 네 동네 거지 우리 동네 거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피트니스트에는 뭐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는 1 더하기 1은 2. 아주 자명한 진리죠. 너무너무 자명합니다. 그렇죠? 그걸 자명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일상에 좀 문제가 생겨요. 근데 ET가 왔어. 외계인이 왔어. 1 더하기 1을 딱 보고 2라고 써놓은 걸 보고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명한 것이 ET에게는 너무나 자명하지 않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의 얘기는 그 동네에서 자명한 것은 그 동네의 언어의 게임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랭귀지 게임이라는 말을 씁니다. 언어 게임. 그 언어 게임이라는 건 이거예요. 서울시도 지도가 있죠, 여러분. 그 지도를 가지고 서울시는 우리가 자명하게 찾아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바보가 그 지도를 가지고 뉴욕에 가서 적용을 한다. 같은 도시니까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언어 게임이라는 건 그 도시의 지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통하는 언어 게임이 다른 동네에 가서는 안 통한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 자명한 것이 그 동네에는 자명하지 않다. 그러니 뭐냐? 서로 다르다. 상대적인 게 되는 거죠. 물론 비트겐슈타인은 상대주의로 몰아가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러긴 한데 제가 쉽게 표현하면 이제 비트겐슈타인을 예를 드는 거죠.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윤리에서 메타적 관점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윤리 주체의 문제가 있어요. 윤리를 행해야 하는 사람. 자, 그 중에 하나가 이기주의와 이타주의가 있고요. 이성과 감정의 문제가 있고요. 여성과 남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기주의, 이타주의는 윤리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다, 아니면 타자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다. 또 이성과 감정은 뭐냐? 이성의 명령이다, 아니면 감정의 명령이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성과 남성은 뭐냐? 여성과 남성의 도덕적 관점이 달라요. 근데 같이 이해하면 끝납니다. 안 된다는 거는 거죠. 그거는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자, 이기주의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내재적으로 이기적 동물이라는 거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동양에서는 한비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익이 있는 것에 백성들이 몰리는 거고, 명성이 있는 것에 선비가 목숨을 건다, 이런 말처럼 우리가 대의명분으로 사람들에게 뭐를 얘기하는 것도 잠시예요. 그 다음에 막 힘으로 눌러도 잠시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오래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한비자가 했던 얘기. 어떤 부부가 있어요. 이제 시골에 가난한 부부인데, 이제 달을 보고 막 이제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기도를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에게 비단 10필만 생기게 해달라고. 그때 남편이 기도했다. 이 바보 같은 마누라야, 무슨 10필이냐, 우리한테 100필, 1000필을 달라 그래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 아내가 하는 말이, 비단 100필, 1000필이 생기면 당신은 필히 첩을 얻을 것이고 필히 이상한 짓거리를 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재산이 많아지고 그러면 뭐 중국에서는 그 당시에는 재산 많아지면 처벌 없고 그러면 자기는 그러면 또 소외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빈처가 가난할 때 그 빈처를 갖다가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 아내는 실질적으로 백필을 얻고 싶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는 순간 자기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0필보다는 10필, 10필보다는 1필. 이게 자기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기주의를 갖다 꼭 나쁜 걸로만 표현하지 마시고 인간의 어떤 하나의 그 윤리 원리다. 이렇게 얘기한 게 한비자고 그래서 그 인간을 갖다가 관리하는 방법이 한비자는 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토마스 홉스는 자연 상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서로 그냥 그 인간의 삶은 춥고 배고프고 우리가 뭐 그지의 3대 요소가 뭐예요? 춥고 배고프고 뭐예요? 춥고 배고프고 뭐 또 하나가 있는데, 예, 그런 것처럼 그 자연 상태는 인간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그 다음에 부족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인간은 서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기주의의 발로 의해서. 그런데 아무리 그러다 보면 서로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럼 서로 다 죽어요. 그리고 아무리 많은 힘이 센 사람도 잠을 자야 되잖아. 잠을 잘 때 자기를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잠을 못 자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가 우리들의 지도자를 뽑아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자 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권력을 이양해서 절대 권력을 만들고 절대 권력이 법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게 하자, 새로운 사회계획을 하자. 이게 이제 이기주의의 발로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홉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기주의. 여러분 이제 그 우리가 이게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다시 이제 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될 경우에 제가 강의했던 것도 사실 이렇게 짧게 넘어가지만 이게 어려운 주제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를 수업 시간에 잘 체크해놨다, 아니 강의 듣다가 체크해놨다가 나중에 물어보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하자고. 자, 이성과 감정의 문제.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냐면 데이빗 휴մ, 경험주의자, 그렇죠? 그분이 하는 얘기는 이성은 정념의 노예일 뿐이다. 감정의 노예일 뿐이라는 거예요. 뭐 이성적으로 했다, 웃기지 마라. 네가 마음 끌리는 대로 네 정념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뭐 이성적으로 했다, 거짓말하지 말라 이거죠. 영어로 말하면 reason is and ought to be slave of the passions. 네, 그걸 이제 제가 줄여서 이성은 정념의 노예일 뿐이다. 또 이거의 정반대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독일의, 그렇죠? 임마누엘 칸트. 저 유명한 저 하늘에 빛나는 별이 있고 내 안에 도덕이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인간은 도덕적 행동을 어디서 하냐? 이성의 명령을 통해서 만드는 거죠. 욕망이나 감정이나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성과 감정, 감정과 이성에 관한 reason and 그 emotion, 이 갈등이 윤리학에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아까 말한 사회계약론도 칸트의 사회계약론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토마스 홉스, 그렇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고 하는 저 홉스의 그 사회계약론이 같은 사회계약론이지만은 그 동기가 달라요. 그 다음에 여성과 남성의 도덕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의 도덕의 관점으로 여성을 재는 순간 여성은 죽습니다. 여성의 관점으로 남성을 재면 남성이 죽는 것처럼요. 남성적 관점의 대표적인 학자를 우리가 로렌스 콜버그, 여러분 도덕발달론 그 배웠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이 캐롤 길리건 입니다. 자, 도덕발달론을 우리가 3단계로 얘기하죠. 첫 번째 레벨에서는 인습적, 프리컨벤셔널. 그 다음에 두 번째 레벨에서는 컨벤셔널, 인습적이라고, 세 번째 레벨, 서드 레벨을 우리가 포스트 컨벤셔널, 인습 후기 또는 후 인습의 레벨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1단계, 그러니까 1수준. 퍼스트 레벨에는 뭐가 있냐? 1단계가 있냐? 벌과 복종. 우리가 애들 보면은 너 이거 안 하면 혼나? 사실 그때가 좋을 수도 있어요. 예. 여러분 막 혼나야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혼나지 않으니까 공부 안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벌을 받기 싫어서 벌을 피하고 싶어서 복종하는 거죠.
이게 1단계예요. 그 다음에 2단계는 우리가 애들 보면 예쁜 짓을 해요. 그러고 나서 그 이유가 있어. 뭐를 요구하는 거야. 갑자기 뭐 우리 딸내미가 와가지고 아빠 뭐 어깨 아프지, 어깨 막 주물러줘요. 예? 그러더니 우리 딸 그러면 이제 아빠 근데 나 저기 장난감이 필요해, 뭐 인형이 필요해, 이런 것처럼 이 어떤 거래와 교환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인습적인 이전의 단계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인습 단계는 다른 사람,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호응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야 나도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생각들 하는 거고, 의무를 수행하고 법을 지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5단계는 사회계약적이죠. 어떤 추상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 같이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새로운 계약들을 만들어내는 거고, 마지막 단계는 보편적, 추상적인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뭐 형이상학적인 단계,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도덕을 지켜야 되고 저저저저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그 캐롤 길리건은 이 자기가 실제로 그 실험도 해보고 그 다음에 리서치도 해보고 조사도 해보고 해봤는데, 이 콜복의 어떤 도덕 발달론은 제일 위에 있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거는 철저하게 남성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백인 중심적이다 이거예요. 이거 안 된다 이거야. 그렇게 보면은 그 각도에서 보면 여자는 항상 하위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남자는 더 위에 올라가고, 그리고 남성이 가지고 있는 이 도덕 발달론을 기초로 해서 법을 만들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남성 중심의 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조금 얘가 좀 거칠어요, 여러분. 다 뭐 미성년자는 아니니까 좀 예를 들어 볼게요. 그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도 뭐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내가 권총으로 남편을 쏴 죽여요. 자고 있는 남편을. 그래가지고 살인죄 기소가 돼가지고 끌려간 거예요. 명백한 살인이죠. 아무 무방비 상태에서 사람을 쏴 죽인 거죠. 이거는 뭐 살인죄도 여러분 등급이 있어요. 내가 실수로 모르고 지하철 가다가 막 빨리 가다가 이렇게 툭 쳐가지고 그 사람 떨어져 죽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과실치사라 그러거든요. 의도가 없는 건데 나의 그 스투핏한 그 행위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니까, 이런 거는 과실치사가 돼서 의도가 없기 때문에 좀 떨어져요. 근데 이제 모의를 하고 작전을 짜고 죽이려고 막 이러면은 이게 살인죄가 또 높아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여성이 자고 있는 남편을 쏴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는데, 여성단체들, 변호사들이 다 들고 일어난 겁니다. 왜? 이 여자가 그동안 그 남편으로 하여금 그렇게 집에서 가정폭력으로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성들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물론 제가 다 여성이 아니기 때문에 100% 변호는 못 하는데, 그동안 사회 속에서 여성과 남성의 전형적인 그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여성에게 늘 수동적으로 살기를 강요하고, 그러니까 막 때리고 막 이럴 때 그때 저항해서 총을 쏴서 죽였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거를 갖다가 그러지 못하고 참는 거예요. 참는 거죠. 그러나 이게 하루 이틀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자고 있는데 그 남편이 갑자기 괴물로 보이는 거죠. 뭔가가 갑자기 확 달아오르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폭발되면서 그동안 쌓였던 모든 이 폭력에 대한 저항을 갑자기 총을 꺼내서 쏴 죽인 거죠. 이거를 이해해달라 이거예요. 왜? 여성과 남성의 어떤 심리적인 반응이 다르다는 거죠. 한동안 많이 유행했던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성에서 온 남자, 뭐 금성에서 온 여자인가요? 아니야. Man from Mars. 마르스가 화성이고 비너스가 금성이죠. 비너스에서 온 여성.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이해하는 것도 다르고, 이 다른 거를 다른 거로 이해하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세계관, 내가 갖고 있는 도덕관으로 상대방을 정죄한다, 아니면 상대방을 자른다 하는 순간 이거는 비극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마치 그 히랍의 그 못된 악당처럼 쇠 침대 하나 만들어 놓고 지나가는 행인 잡아가지고 그 침대부터 길면 잘라버리고, 그리고 짧으면 늘려버리고, 이러한 짓을 그동안 남성 우월 사회에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에게 폭력을 가했다. 그리고
이 캐롤 길리건이 쓴 책이 유명한 책입니다. In a Different Voice. 다른 목소리에서. 예, 다른 목소리를 대는 거예요. 그 하인즈의 유명한 그 딜레마 얘기를 설명을 하고 어쩌면 오늘 강의가 끝날 수도 있겠어요. 끝나게 되면 다음번에는 윤리학의 세 가지 분야가 있다 그랬죠. 그 메타윤리, 그 다음에 규범윤리, 그 다음에 적용윤리. 규범윤리와 적용윤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캐롤 길리건의 그 리서치를 했는데 이겁니다. 제가 좀 각색을 하자면은 남학생, 여학생 둘을 이제 다른 방으로 가다 놔요. 아니, 가다 놓긴 아니라 나눠놓습니다. 저도 한번 이 비슷한 걸 해봤어요. 근데 신기하게 100% 맞진 않지만 유사하게 맞더라고요. 내용은 이제 하인즈와 약사죠. 어떤 의사가 약을 개발하는데 그게 이제 하나의 장면이고 또 하나 장면은 그 남자의 아내가 중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그 병은 이제 걸려서 죽게 돼 있어요. 저 의사가 만든 약을 먹으면 나요. 그래서 약을 좀 살라고 했는데 이 못된 약사가 터무니없게 높은 가격을 부른 겁니다. 살 수가 없어요. 자, 자기 와이프는 죽어가고 그 약은 있지만 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 딜레마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학생들한테 물어봐요. 그랬더니 남학생 답이 간단하죠. 저 가서 저놈 때려잡아야 된다. 왜? 저 못된 놈이다. 약이 귀하냐? 그 사람의 생명이 귀하냐? 지금 요즘에 그 미국에서 논쟁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트럼프는 지금 경기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그 사회적 거리두기, 고립 뭐 이렇게 영어로 말하면 락다운 시키면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부활절 이후부터는 정상적인 삶을 사자. 왜 우리가 미국 독감으로도 사람 많이 죽었거든요. 독감으로도 죽는데 독감 올 때마다 이렇게 우리가 사회가 완전히 경제를 마비시킬 거냐? 그랬더니 이제 그 뉴욕 가버너는 뭐냐? 경제적인 돈과 사람의 목숨을 비교하지 마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풀면 안 된다. 이제 그게 뉴욕 가버너 그 쿠모의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학생들 중에서 아니 그럼 못된 놈이 어딨냐고, 사람 목숨이 더 귀한데. 그러니까 남자들의 남학생들의 세계는 뭐냐? 원칙이 있는 거예요. 어떤 원칙이냐면 생명이 귀하고 그리고 다른 거는 그보다 하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이라키적으로 위계질서적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높은 것, 낮은 것, 그리고 높은 거는 낮은 거를 누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뭐 이렇게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쁜 놈이 그 약을 안 판다? 가서 몰래 훔쳐오죠? 아니면 두 개 패가지고 그걸 뺏어가지고 아내 먹이면 되죠? 그래서 아니 훔치는 건 죄가 아니냐? 물론 죄죠. 그러나 그거는 더 높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된, 그러니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킨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속에 뭐냐면 남학생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위계질서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더 위의 것이 밑에 것을 누를 수 있다. 그리고 보편적인 원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답들이 비슷해요. 예. 그러고 나서는 그냥 나가서 다 놀아버려요. 빨리 끝났어요. 여학생들 가서 그 얘기를 물어봐요. 여학생들은 시간아 세워라 내워라 하고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왜 답이 안 나오느냐? 아니 그거 훔치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아니 훔치다가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남자가 감옥에 갇히면 여자를 자기 아내를 돌봐줘야 되는데 감옥에 갇히면 여자는 더 빨리 죽을 수도 있고 남편도 그러다가 문제가 되고, 그러다가 훔치다가 또 잘못한 사람을 죽이게 되면 살인죄로 갇히기도 하고. 그럼 훔치면 안 된다. 두둑에 때려가지고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우리가 그 남자한테, 약사한테 가서 활부로 하면 어떻겠냐라고 제안하면 어떻겠냐, 아니면 뭐 전 국민에게 편지를 보내서 모금운동을 하면 좀 어떻겠냐 라고 하면서 그 약사를 죽이지 않고, 약사 거를 강제로 뺏지 않고, 못된 약사지만 어쨌든 간에 그 약사의 그 약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약사를 무시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외하지 않고 그 약사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자기 아내도 구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상당히 관계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를 꺼내는 거죠. 활불화하자, 뭐 아니면 전국민 모금하자, 뭐 별의별 얘기 다 나와요. 근데 남학생들처럼 어떤 위계 질서를 가지고 하나의 더 높은 원리가 밑에 원리를 깔고 뭉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캐롤 길리간은 뭐냐? 아, 여성의 윤리는 남성하고 달리 관계적이다. 릴레이션십이 중요하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돌봄이 있다, 그 안에. 그 약사도 돌보는 거죠. 왜? 전 국민 모금 운동을 해가지고 돈을 주면 그 사람도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활불에도 좋은 거고. 그리고 자기 부인도 살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돌봄, 그 다음에 관계, 이거를 중요시킨다. 그런데 이러한 여성의 심리적 도덕 발달론에 볼 때 남성 것하고 다르다. 근데 남성의 세계관을, 도덕관을 여성에게 집어넣어서 재단을 하면 여성들은 파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말은 아닌데 누가 한 말을 제가 한국말로 좀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실제로 캐롤 길리간이 저렇게 뭐 얘기했다 그건 아니고, 첫 번째 수준, 그 콜복의 인습 이전의 시대에 해당하는 거죠. 단계. 그러니까 나는 나를 사랑해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예?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단계가 되면 나는 너를 나보다 더 사랑해. 세 번째 단계가 되면 성숙한 사랑은 뭐냐? 나와 너를 다 사랑해.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기만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 자기 사랑으로 남을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남을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거고, 세 번째는 동정의 사랑을. 약간 이해가 벗어나긴 했지만 어쨌든 이 사랑, 관계, 케어, 이거를 가지고, 돌봄과 관계를 가지고 그 윤리를 끌어내야 된다. 이게 캐롤 길리간이거든요. 굉장히 그 의미가 있어요.